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예, 물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를 자리에서 하락한다. 이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내릴 자리에서 상승한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오를 아니 내릴 자리, 누가 봐도 쉽게 내려갈 것 같은 이런 자리에서 오늘 반격에 성공했고, 요 전환점이 가상화폐의 폭락이었다라는 거. 예. 요게 또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상화폐 때문에 시장이 덜 올랐다. 예. 유동성이 뭐 100이 들어왔다면 요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가상화폐가 가져가 가지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유동성이 늘어난 것만큼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금리 인상하고 긴축을 하면서 이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가상화폐가 일종의 충격 흡수 역할을 해준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상화폐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40%, 50%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상화폐는 가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순간, 한번 추세가 꺾이는 순간 끝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부진을 코스피가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시세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가상화폐가 지금은 많이 반등하고 있지만 내린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지금 덜 오른 거고, 이런 거 35%, 50% 올랐네 이런 거 눌러보면 많이 박살났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샀을 거니까. 예, 그래서 3,000원짜리가 뭐 반토막이 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의 1 토막이 나니까 50%가 올라도 기별도 안 온다. 이게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그리고 가격 제한폭이 없는 가상화폐의 어떤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 이래서 뭐 이 리플 같은 것도 많이 오르는 것 같지만 이제 바닥에서 그냥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반등한다 하더라도 다시 죽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예, 가격 상승 때문에 사는, 오직 투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 가상화폐에서 그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멸망에 가까운 하락이 나올 겁니다. 가상화폐는. 예, 그래서 그런 가상화폐들이 다 멸망하고 이번에 그 루나 시세를 잠깐 보면, 루나는 코인원에 상장이 돼 있는데 지금 오늘도 마이너스 98%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98이라는 게 마이너스 98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99 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145,900원 정도 하던 게 이제 1원도 안 합니다. 불과 이때부터 하면 좀 그렇고, 한 며칠 전하고 비교하면 10만 원짜리가 지금 1원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산다. 여기서 사도 마이너스 99%, 여기서 사도 마이너스 99%, 여기서 사도 마이너스 99%. 예, 이래서 가치 근거가 없는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줬다. 뭐 이 코인의 어떤 방식이 다르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런 설계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가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화폐 하던 사람들이 뭐 은행 예금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채권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기엔 돈이 너무 작고. 네, 그래서 결국 주식으로 올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이 빠져나가는데 충격 흡수를 가상화폐가 해주고 있다. 물론 오를 때 덜 올랐지만 내릴 때도 덜 내리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네, 그래서 변동성 범위 안으로 빠르게 수습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빠르게 수습을 했다는 게 뭐냐면, 이때처럼
빠르게 수습하고 이때처럼 빠르게 수습하니까 한두 달은 안정을 찾더라. 여기서 빠르게 수습을 했으니까 뭐 등락을 하더라도 한두 달은 또 근근히 버티겠구나. 이런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전 저점을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단순히 이제 변동성 범위 안으로 들어온 걸 넘어서 가지고 저점을 깨고 신속하게 회복했습니다. 즉 제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 요 100개를 다 채워야 다루는 부분인데 추세 이탈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룰 겁니다. 요 100개 우리 공부하는 거에. 제가 아직 이거를 동기가 안 살아나 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뭔가 돈을 받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뭔가 회비를 받는 회원이 늘어난다 이러면 의욕적으로 올릴 텐데 아무래도 이게 어떤 경제 활동과 연관이 안 된 거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하고 하다 보면 이제 할 게 없다. 옛날에는 이것도 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막 새벽 3시 반, 4 시까지 버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2 시만 돼도 그냥 나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그러니까 이 추세 이탈이라는 게 3 거래일 안에 3 거래일 안에 회복한다. 저점을 3 거래일 안에 회복한다. 아니면 고점 돌파하고 3 거래일 안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이탈에 대한 어떤 신속한 방어가 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생각보다는 어쨌든 지표상 기술적인 어떤 분석상으로는 오늘 반등 굉장히 좋은 거다. 앞으로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뭐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게 아직까지 추세 자체가 이렇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마치 나이 든 저의 얼굴처럼 이렇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 반등을 하고 또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쭉 미끄러지는 게 굉장히 유력했던 상황에서 예, 쳐 올렸다. 반격을 제대로 가했다.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예, 또 불안해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5월에 저점일 뿐만이 아니라 올해 내내 저점이 될 수 있느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도. 물론 아직까지는 확률이 낮다고 보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유동성을 깎아버리는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가 골로 간다면 우리 주식은 안전하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이 유동성이 다 깎이는 데 있어서 가상화폐가 멸망하고 나서 그다음에 주식 차례일 거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완전 박살나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가상화폐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이런 완전 멸망 빔을 맞아 가지고 끝났다. 시가총액이 몇백 조가 날아갔다. 뭐 연쇄적으로 반응할 부분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예, 국민연금이 투자 자산이 어마어마한데 예를 들어서 주식이 박살난다. 국내 주식만 국민연금은 100조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주식이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 이게 증발이 되니까 뭐 50조가 날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발이 되면 연쇄적인 파급 효과로 인해서 경제 전체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상화폐처럼 오늘 그 최근에 루나 코인의 어떤 하락처럼 주식시장이 나왔다면 이미 경제는 대공황 상태일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연금이 가상화폐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그리고 뭐 기존에 뭐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조금씩 이런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내일 당장이라도 수백조 원을 증발시킨다 해도 이 제도권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오히려 유동성만 빠르게 증발시켜서 금리 인상의 압력을 덜 수 있고 물가 상승의 압력도 덜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기능이냐면 가상화폐로만 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적지가 않을 겁니다. 코인 단타로. 예, 뭐 거래세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잘하면 뭐 생계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주식은 거래세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 되지만. 그러면 이 수십만 명이 있다. 예, 이 수십만 명이 박살나면 노동시장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을 억제를 시켜주고, 그리고 유동성이 다 증발을 해버리니까 300조라는 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을 해서 그걸 묶어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 가상화폐는 당연히 나가 떨어져도 좋다. 아니 그러면 거기에 돈 집어넣은 사람들 생각은 안 하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요렇게 하실 수 있지만 투자는 본인 책임인 겁니다. 그러면 가상화폐는 뭐냐? 이게 시세 차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습니다. 주식은 물론 주식도 그런 성격에 가깝기는 하지만 주식은 배당도 나오고 가치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반영된다라는 어떤 투자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주식 단타도 마찬가지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오직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투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동정이 필요한가? 이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 하신 분들은 좀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투기인 줄 다 알고 하는데 뭐 가상화폐 가치 없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안타깝긴 하지만 동정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은 가상화폐가 완전히 나가리 돼 버려야 좋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렇게 돼야 주식시장이 정상이 되는 것이고, 실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가 없었으면 지수 5천까지 갔을 겁니다. 물론 5천까지 가서 지금 완전히 망가졌을 건데, 가상화폐 때문에 3,300까지만 갔고 내려가는 것도 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가 어떤 충격 흡수제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예, 이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관점은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데에서 이거가 있었구나. 덜 큰일 나겠네. 이런 투자 심리에 안도를 주는 그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같이 이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왜냐하면 대형주는 확실히 대체제가 아니라 대형주는 확실히 이 직각으로 가상화폐하고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비교적 가상화폐에 비하면 너무너무 안전한 자산이고,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는 약간의 이제 투기성이 가미가 된 자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격이 비슷합니다. 즉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이 대형주를 한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이 가상화폐가 망해서 대형주를 팔아 가지고 뭔가 한다 해도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효과. '와 이거 진짜 가상화폐 이런 거 진짜 하는 거 아니구나. 안전한 종목만 해야지.' 이렇게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분위기 좋을 겁니다. 근데 짧게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비슷한 성격이 있고, 가상화폐에서 돈 다 날렸다. 근데 친구한테 빌린 돈이다. '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중소형주라도 팔아서, 왜냐하면 성향이 비슷하니까 이거 하는 사람이 이거 하는 비율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같이 움직이다가 나중에 이제 이 가상화폐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해서 대형주로 넘어가는 사람들 너무 심심해서 못하겠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게 되고 직접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중소형주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장이 수습이 되고, 그리고 그 긴축이 멈출 때, 미국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그 양도세 100억까지 양도세 면제가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됐을 때, 요 부분들이 겹치면 중소형주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에너지를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게 사실 2015년 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가 제일 주식 시장에는 가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양도세를 계속 이때부터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10억 되고 대주주 기준 3억으로 한다, 이것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스케줄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100억에서 계속 줄어가지고 50억으로 줄고 대주주 기준,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2% 이게 있다 보니까 원래는 5%였습니다. 5% 이상 되는 사람만 양도세를 냈는데 이게 2%로 줄어들다 보니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만 사면 그냥 대주주가 돼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세금 내는 것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한 2-3년 있다가 자기가 대주주 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한 2-3년 있으면 가산세가 24%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연 24%의 가산세로 양도세 안 낸 거 한 3-4년 지나서 때려버립니다. 그럼 주식으로 번 거 다 날아갑니다. 이때 되면. 가산세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형주에 큰 손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대형주야 뭐 지금이나 이게 없어지든 안 없어지든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중소형주는 100억 양도세 기준이 되고 뭐 2% 제한도 없어진다면 지분율 2%도 분명히 아주 흥한 시기가 올 겁니다. 제 기억으로도 2009년이나 2014년 같을 때 보면 중소형주들이 이때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이 훨씬 더 에너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주주 요건 때문에 큰 손이 없고 그러다 보면 텅 비어버립니다. 시장이.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종목들은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종목들이 제법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종목들이 잘 없었습니다. 예,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코스닥은 일단 가상화폐 영향으로 단기간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는 가상화폐에서 넘어온 폐잔병들 그리고 양도세 폐지에 따른 소형주의 강세 예, 요런 거로 말미암아 그리고 워낙 약세가 진행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를 해서 대형주가 부진할 텐데 진행되는 기간에는 그 기간 동안에 중소형주들은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이 된다. 이런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이전보다는 훨씬 개선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안타깝긴 하지만 모든 투자는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거고 가상화폐가 가치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말 빔이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의 투자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예, 뭐 세상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거 한번 잘 겪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뭐 100포인트 안 빠지고 끝나면 좋은 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점에 대한 어떤 한계치는 한 이론적으로는 2400선 정도 GDP에 맞춰지려면 예, 근데 거품이 다 한 방에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보단 저점이 또 높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GDP 대비해서 2400선 정도 가면 예, 이거는 과거 수준의 그거니까 하방에서 어떤 경직성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또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적으로만 보면 한 100포인트 이것보다도 더 위에 그리고 위로 회복되면 뭐 쌍봉 찍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3300이니까 위로 2500 기준으로 한 800포인트 그러니까 언제 오를지는 모르지만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은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이 다만 이제 미국이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고 하니까 반등이 있겠냐 이런 이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예,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예, 근데 안전벨트를 단단히 맨다고 해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한 부분은 다행이다 이렇지만 예측 샷을 날리고 대응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벨트 세게 맸는데 교통사고가 안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할 매수의 어떤 횟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좀 막 지르는 스타일이라서 보통 이제 분할 매수가 필요하지 않다 종목 분석을 끝내고 에이 뭐 이거 내려봤자 얼마나 내려 그냥 다 지르지 뭐 이런 저도 이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잘 모르는 종목이다. 근데 이걸 사야 될 것 같다. 이랬을 때는 한번 사고 그냥 갑니다. 근데 마이너스 30%가 넘어갔다. 그럼 이때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 사서 여기서 만약에 물타기를 결정했다. 마이너스 30에서 물을 탔는데 2배 물을 탔다고 칩니다. 그럼 마이너스 15%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떨어져 가지고 이게 통째로 마이너스 30%가 됐다.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많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할이고 뭐 그냥 질러버립니다. 예, 그런 문제가 아니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도 분할 매매하고는 약간 좀 실전에서 분할 매매를 실질적으로 잘 하지는 않는. 근데 만약에 한다면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횟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0이 되면 고민을 한다. 예,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원하게 싸고 끝나면 좋은데 그래도 오늘처럼 싹 닦아버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어중간하게 반등을 하거나 이러면 문제인데 오늘처럼 확실히 해버리면 내릴 자리에서 오른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중인 종목만 어떻게 대응을 하시라. 지금 손실 중인 종목 더 대응하셔봤자 크게 의미가 없고, 예, 그리고 저평가 때 대응을 하면 언젠가 후회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 대응은 수익 중인 종목을 현금화하는 정도의 어떤 대응,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계속 내려갈 것 같지만 또 반등이 나와버렸을 때, 아, 그런 중간에 걸치는 대응이 괜찮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칭찬을 너무 좋아해서 이런 게 있으면 저도 모르게 웃게 됩니다. 예. 저 전환사채 소각. 회사가 일단 돈이 있으니까 이 회사가 돈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해서 소각을 해버립니다.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일단 전환사채를 사서 없애버릴 돈은 있구나. 그러면 이제 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 지금 이제 EV 첨단 소재고 과거에는 액트였는데, 액트가 이거 진짜 뭐 지금 흉흉한 소문도 돌고, 예, 뭐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최대 주주가 8%밖에 안 돼가지고 뭐 문제가 있고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 때, 물론 지금은 이제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예, 근데 이 상황에서 흑자가 나고, 그리고 이 전환사채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버립니다. 회사가 돈도 있고 이제 실적도 나네. 이러면서 이제 주주들이 희망을 갖게 돼서, 예, 뭔가 그런 이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갔던, 예,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굳이 호재냐 악재냐를 보면 호재에 가깝고, 그리고 이게 뭐 크게 호재는 아니지만, 왜냐면 전환사채가 있으면 나올 게 있으면 또 주가를 올려서 풀어 먹어야 되니까, 단기간에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기대도 가지게 되니까, 꼭 뭐 소각한다는 게 무조건 호재는 아니지만 호재에 가깝고, 또 회사가 돈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치 측면에서 조금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등이 강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반등이 강한 종목들은 사실 이 약세장에서 반등이 강한 종목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이 NC소프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NC소프트가 오늘 10% 정도 하락을 10%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우와, 10% 올랐으니까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오늘 같은 장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거의 80만 원 가까이 했는데, 하루 변동을 봤을 때 하루에 한 고가가 77만 원, 저가가 71만 원이니까 하루에 한 5만 원씩 움직이는 종목이었다. 변동이 5만 원씩. 자, 옛날에 5만 원씩 움직이던 종목입니다. 오늘 얼마 움직였습니까? 4만 1,000원 움직였습니다. 옛날에 움직이던 대로 움직였네. 근데 등락폭은 어떻게 됩니까? 10% 이상 올랐습니다. 왜? 주가가 박살났으니까. 그러면 옛날에 움직이던 대로 움직인다. 한 5만 원씩 변동이 생깁니다. 5만 원 더 올라간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이미 여기는 시세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본전에 팔게 됩니다. 이런 악성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평소 움직이던 대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물이 없는 자리에서야 오르지만 이런 자리들 뭐 내려온 지 많이 됐으니까 여기서는 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면 주가를 굳이 기다리면 싸게 살 수 있는데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 매물에 얻어맞고 죽고 또 떨어지고 그럼 여기서 또 옛날에 움직이던 대로 한번 움직이면 10% 이상 상승하게 된다. 예, 요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늘 반등폭이 컸다. 이건 뭐 그냥 끝난 종목의 반짝이입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좋은 부분입니다. 약세장에서.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10%가 빠지면 11%가 올라야 정상 가격이 아니, 원래 가격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30%가 빠지면 50%가 올라야 원래 가격으로 갑니다. 그러면 2%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다음에 2% 내리고 2% 올라도 타격이 없는데 변동성 큰 종목들은 마이너스 30 기록하면 50까지 안 됩니다. 보통 마이너스 30에서 잘하면 플러스 30입니다. 계속 이게 등락폭이 크면서 내려가게 되는. 그래서 지금 약세장에서는 삼성전자처럼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이 양호하고 이 하방에서 두 번의 어떤 경직성을 보여줬습니다. 65,000원에서.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65,000원에서 두 번의 경직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뉴스가 물론 아직까지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예. 요런 뉴스가 떴습니다. 3나노 수율을 잡았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사야 됩니다, 이제. 근데 뭐지 이거 소리가 나나 지금? 안 나는데. 예. 파운드리 사업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고객사 3배 이상 늘고 점유율도 2로 올라섰고 10나노 미만 미세 공정에서는 이제 6대 4 정도 됩니다. 예. 그 TSMC하고 삼성전자의 비율이 점유율이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게 뭐 성공했다라는 걸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TSMC는 8월 양산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공정에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 TSMC는 핀팻 공정입니다. 핀팻 방식입니다. 핀팻이 뭐냐면 물고기 꼬리처럼 3면 그러니까 원래 이 단면으로 가니까 이 전자 간섭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반도체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수율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가두니까 3면을 이렇게 가둬서 하니까 조금 효과가 있더라. 이게 이제 핀팻 공정이고 이 공정 자체로 3나노를 간다. 사실상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8월도 몇 번이나 미룬 겁니다, 이게. 근데 삼성전자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면을 다 이렇게 뚫어놨고 이게 게이트 어라운 뭐 그런 GAA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가서 MBC 팻이라고 요거보다 더 이제 가두는 효과가 좋은 이런 공정으로 이제 3나노를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시각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요 방식으로 해서 성공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삼성전자를 만약에 이 3나노가 성공을 한다면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까지도 근데 명확한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사실상 성공한 걸로 보인다. 이걸 보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관심은 계속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리고 저점은 어쨌든 지켜냈고 짧지만 이 짧은 건 추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이 65,000원 부근에서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을 끌고 이렇게 가다가 뭐 양산 소식이라도 한번 터지면 분위기 반전되면서 그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후에 방향을 잡는. 그러면 낙폭의 절반 정도는 회복을 하게 되니까 낙폭의 절반이 7만 원대 중반. 그래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6만 5천 원에서 7만 3천 원, 7만 5천 원을 간다. 만 원 정도 오른다 그러면 15% 정도의 수익을 수익 기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에이 15% 그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같이 안 자는 종목에서 15% 먹는 건 위험한 종목에서 100%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실적 나쁜 종목들 중에서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오늘 반등장에서도 약세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상화폐와 같은 수순을 밟게 되는데, 제가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옛날부터 경고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경고를. 근데 너무 일찍 경고를 해가지고 셀트리온이 한 40만 원 갔을 때 제가 경고를 드렸으면 좋은데, 저는 이게 6만 원 할 때 경고를 드려가지고 4만 원, 6만 원 이때 경고 드려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게 올라갈 때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들 그러니까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는 거품주에 대해서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사실 마약과도 같습니다. 뭐냐면 그래 급등주 좋아, 테마주 가치 없는 거 알아, 나 이거 근데 올라갈 때 딱 먹고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뇌는 계속 말씀드리자면 패턴 인식이기 때문에 4만 원에서 샀는데 이게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해서 40만 원까지 오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미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자기 말이 거의 진리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사이비 교주처럼 그렇게 됩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다가 그 2016년에 뭐 제대로 한번 얻어 터지면서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올라갈수록 자기가 맞다는 확신이 강해져 가지고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40만 원이면 이거 진짜 셀트리온 더 올라갈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해도 이때 가면 뭔 소리야, 100만 원 가고 200만 원 가고 그럴 건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처럼 될 건데, 요렇게 생각이 되고 그 말을 전혀 1도 고려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약과도 같다는 게 뭐냐면 한번 이런 상승을 맛보게 되면 다른 종목에서 뭐 가치가 어쩌고 실적이 어쩌고 이런 거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마약하던 사람 뭐 마약 끊으라고 하면 끊을 수 있겠습니까? 못 끊습니다. 근데 이 우리 쾌감 지수로 보면 마약이 제일 큽니다. 쾌감 지수의 마약 1등, 2등이 도박입니다. 이런 건 사실 도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테마로 올라가는 거. 사실 뭐 기업 분석해가지고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라도 올라가고 뭐 등락을 겪으니까 당장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이라서 결국 나중에는 수익을 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루에도 뭐 30% 오르고 단기간에 2배, 3배 오르는 게 나와버리는데, 근데 와 내가 사가지고 이 2배, 3배 올랐어 라고 하는 게 그 맞췄다는 쾌감은 도박할 때 빠친코 돌려가지고 잭팟 터진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그러면 이거 한번 맛보면 이제 정상적인 투자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도박처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망한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셀트리온이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평가가 나빠진 게 약가 인하입니다. 처음에는 셀트리온이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시장을, 아무도 없는 시장을 개척을 해가지고, 그래서 혼자 오리지널 약가 싸우면서 마진을 괜찮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뭐 이번에 4번째 바이오시밀러가 나왔는데 이미 앞에 2 업체나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업체뿐만이 아니라 오리지널 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이오시밀러하고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마진이 지금처럼 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예, 사실 뭐 지금의 마진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였는데 그 구조도 이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고, 예, 그래서 이번 실적을 보더라도 실적이 예상치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싹 정정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 어떤 부분에서 정정이 됐느냐, 예,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도 좀 어렵게 해놨네. 정정. 단기 순이익이 많이 깎였습니다. 연결로. 이거는 좀 가치가 많이 증발했을 것 같은데 6년치나 2016년부터 6년치나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 재고 자산에 대한 어떤 조정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예. 재무가 뭐 딴 거 볼 필요 없이 이거 순자산만 보면 되니까 크게 조금 줄긴 했는데 뭐 아주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한 2천억 정도 날아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사업 보고서 6년치를 한 방에 바꾸는 거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회계적으로도 신뢰를 줄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매출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성장주라서 받는 어떤 프리미엄이라고 했는데 매출이 줄어버렸습니다. 매출이 줄고 이익도 많이 줄고 34% 줄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야 뭐 들쭉날쭉 할 수 있는데 매출이 줄었다는 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네, 그리고 약가 인하가 반영이 되면 매출도 줄고 이익도 같이 줄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셀트리온은 하나가 여기 재무에 보시면 지금 자산 무형 자산으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돈 버는 거니까 이거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무형 자산 1조 5천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약가 인하하고 다른 바이오시밀러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인도, 뭐 중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바이오 약들이 바이오시밀러들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려면 뭐 확실한 어떤 신뢰를 얻을 만한 그런 제약사를 끼고 있거나 아니면 비용 자체를 이제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나오는 바이오시밀러는 샘플을 구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그런 거 다 퍼줍니다. 물론 이게 영업에는 좋을 수 있지만 많은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비용조차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로 돈을 못 번다. 이거 다 날아갑니다. 1조 5천억 날아가야 되고, 그리고 실적을 못 내게 되니까 재고자산 이 재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쳤다고 가정했을 때 한 2조 원 될 겁니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가 2조 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 재고가 2조 원인데 약가 인하를 하면 보통 약가들을 한 30%씩 까버립니다. 한 6천억 그냥 당장 6천억 날라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정말 이제 조금 더 위험한 상태, 거기다 가상화폐까지 망가지면서 가치가 없는 종목들의 어떤 위험성이 부각이 되고 저점 깨고 이제 급락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이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렸지만 위험하다. 그럼 적정 주가가 얼마냐? 지금 시가총액 20조 정도인데 적정 주가가 여기서 5분의 1 정도 돼야 됩니다. 한 30,000원? 예. 그것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쳐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그 이하일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 보시고 이제 실질적인 실물 자산이 없거나 아니면 뭐 성장주라서 고평가를 받거나 이런 종목들은 특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제 가치 근거 없는 건 다 멸망하는 분위기라서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